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 선다. 6시 45분, 겨울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조차 얼어붙은 듯하다. 그 정류장은 늘 조용했다. 버스를 타러 나오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고 늘 얼굴이 익은 몇몇만 지나쳤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곳엔 언제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코트, 검은 장갑, 작은 가죽 가방 하나. 그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처음엔 출근하는 누군가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그저 정류장 옆 전봇대 근처에 서서 버스가 오고 떠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 건 아마 사흘째쯤 되는 날이었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왔다. 서둘러 가방을 메고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 회색 코트 자락이 보였다. 겨울바람이 불어오며 코트 끝이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살짝 들어 나를 보았다. 그 시선이 닿는 순간 몸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었다. 왜 날 보는 거지? 나는 일부러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버스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이 여전히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묘하게 익숙했다. 어디서 본 듯한 오래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듯한 시선. 집으로 돌아오자 그 시선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거실 불을 켜놓고 TV를 틀었지만 화면 속 뉴스의 소리도 귓가를 스치기만 했다. 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서 그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시간을 바꿔봤다. 평소보다 20분 일찍 나가고 다음 날은 일부러 늦게 나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언제나 있었다. 시간이 달라져도 그 자리 그대로.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뒤척였다. 설마 나를 따라오는 건가? 아니야,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떨렸다. 며칠 뒤 마침내 나는 결심했다. 그가 정말 나를 보는 건지 확인해 보기로.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살짝 열고 정류장을 바라봤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그리고 그는 거기 있었다. 회색 코트의 남자. 가로등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내 창문을 보고 있었다. 숨이 멎었다. 눈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분명히 내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급히 커튼을 닫고 주저앉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창문을 확인했다. 밤에도 새벽에도 그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불안은 커졌다. 그는 나를 따라오는 걸까? 아니면 나를 지켜보는 걸까? 그의 시선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증오도 슬픔도 아닌 묘한 그리움 같은 것.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 남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그 기억은 내가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날로 이어졌다. 밤새 한숨조차 제대로 자지 못했다. 커튼을 닫아도 그 시선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눈을 감으면 가로등 불빛 아래 회색 코트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가방을 든 그의 손, 미세하게 떨리던 그 손끝까지 선명하게 떠올랐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집에 머물렀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이유도 모른 채 창가로 걸어가 커튼 틈을 비집었다.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가 있었다. 이번엔 정류장이 아닌 내 집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종이컵 커피,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내 쪽을 향해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서둘러 커튼을 닫고 거실 불을 껐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내가 예민한 걸까? 그럴 수도 있었다. 노년의 고독, 그리고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짓기엔 그의 눈빛이 너무 생생했다. 저녁이 되자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대답은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바람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소리. 누구세요? 잠시 정적. 그때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왜 안 나왔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손이 떨렸다. 그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는 이름을 알고, 집을 알고, 이제 내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커졌다. 문을 걸어 잠그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냉장고의 소음, 시계 초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조차 모두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을 확인했다. 잠깐 외출해도 현관문 손잡이를 몇 번이나 돌려보고 밤에는 의자를 문 앞에 세워두었다. 이웃이 말을 걸면 웃는 척했지만 눈동자는 늘 주변을 살폈다. 그가 나타날까봐, 또다시 내 이름을 부를까봐. 며칠이 지나자 나는 현실과 상상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버스를 타러 나가면 사람들 속에서도 그 회색 코트가 눈에 들어왔다. 지나가는 행인, 건물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 모두 그 남자처럼 보였다.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마음은 점점 허물어졌다. 밤이면 꿈속에서도 그가 나타났다. 선영 씨, 왜 나를 잊었나요? 그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리웠다. 깨어나면 눈가가 젖어 있었다. 어느 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낯선 봉투 하나. 발신인도 우편 스탬프도 없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 배경, 그날의 빛, 모든 게 너무도 최근이었다. 그는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눈밑은 퀭하고 얼굴은 창백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두려운 걸까? 그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단 하나 확실한 건 그의 눈빛이 너무도 나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눈빛은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의 것이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을 끄면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그가 나를 보고 있는 듯했다. 냉장고의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작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모두 불안의 그림자로 변했다.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오늘은 나가서 그 남자와 마주보기로. 도망치지 않고 직접 묻기로.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겨울 아침 공기가 뺨을 찔렀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목, 발걸음 하나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쩐지 오늘은 그가 더 가까이 있을 것 같았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회색 코트, 검은 장갑, 그리고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나도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사람들의 발소리, 버스의 엔진음 모두 사라졌다. 우리 둘만이 세상에 남은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나를 아십니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선영 씨,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 이름, 결혼 전 누구에게도 부르지 못하게 했던 내 이름.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군요. 괜찮습니다. 저는 잊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프고 묘하게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공포로 다가왔다. 그날 약속했잖아요.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나는 숨을 고르며 한 발자국 물러섰다. 무슨 말이에요? 전 당신을 모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비 오는 저녁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머리가 하얘졌다. 어딘가에서 비, 저녁, 버렸다라는 단어가 기억의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그날 밤 정말 누군가를 떠나보낸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구분되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버스를 탔다. 그의 시선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 옆 그의 회색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누구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거지? 잠시 후 핸드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하나. 보낸 사람 없음. 당신은 잊었지만 나는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득 거실의 불빛이 깜빡였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커튼을 젖혔다. 정류장 불빛 아래 그가 서 있었다. 이번엔 아주 선명하게 내 쪽을 바라보며 밤새 한 줄도 잠들지 못했다. 전화기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문장의 잔상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당신은 잊었지만 나는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기 그게 어디라는 거지? 그리고 잊었다는 말.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잊었다는 걸까? 새벽녘 나는 천천히 장롱을 열었다. 낡은 상자 하나가 구석에 있었다. 결혼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은 상자였다. 그 안엔 오래된 편지, 바랜 사진, 그리고 젊은 시절의 나를 담은 작은 일기장이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일기장 표지는 색이 바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1985년 10월 17일 비가 내린다. 그는 오늘도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그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얼굴로 떠올랐다. 회색 코트, 검은 장갑,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 일기장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다. 그는 말했다. 선영 씨, 언젠가 내가 없어져도 그 자리엔 계속 있을 겁니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 문장을 쓰던 나를 기억했다. 젊은 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다. 누군가의 반대, 세상의 시선, 그리고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그날 이후 나는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저 잊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순간 심장이 멈췄다. 2번, 3번, 규칙적인 벨소리. 나는 숨을 죽이고 현관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어슴푸레한 그림자가 보였다. 회색 코트?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역 카메라를 눌렀다. 화면 속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얀 리본이 묶인 낡은 상자. 그 안에는 오래된 시계 한 개와 편지 한 통이 있었다. 그날 비 오는 저녁, 당신이 떠난 뒤에도 나는 기다렸습니다. 약속이니까요. 나는 아직도 그날의 정류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곳에 있습니다. 나는 시계를 들었다. 멈춘 초침은 6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매일 내가 정류장에 서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정말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채로. 그리고 나는 그 기억을 덮어두고 살아온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그 시계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불을 껐다. 방 안이 어둡고 조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딘가에서 딸깍, 딸깍 초침 소리가 들렸다. 분명 시계는 멈춰 있었다. 그럼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 나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스쳤다. 회색 코트?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날 밤 시계의 초침은 멈춰 있었지만 분명히 들렸다. 딸깍 딸깍. 어딘가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귀에 대보았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분명 방 안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시계를 돌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누가 있는 거야?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고 냉기가 돌았다. 초침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책장 뒤에서, 탁자 밑에서, 벽 너머에서, 그리고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시계의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6시 45분을 가리킨 채 멈췄던 바늘이 딸깍 소리와 함께 6시 46분으로 넘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멈췄던 기억이 깨어나는 듯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기억의 파편이 터져나왔다. 비가 내리던 저녁, 젊은 나는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 코트, 검은 장갑, 그때도 똑같은 모습이었다. 선영 씨, 이제 그만 도망가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늦었어요. 우리 끝내요. 그는 나를 붙잡았다.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자고. 하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 순간 버스 불빛이 번쩍하고 지나갔다. 비에 젖은 도로, 미끄러진 타이어 소리, 그리고 그의 몸이 나를 밀치며 길 위로 쓰러졌다. 안 돼. 나는 울부짖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버스는 멈추지 않았다. 비명도 소리도 빗속으로 삼켜졌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기억을 완전히 봉인했다. 그의 장례식조차 가지 않았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날의 시간 6시 45분에서 내 삶의 시계도 멈춰버렸다. 다시 눈을 뜨니 거실 시계는 여전히 6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창문을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다. 회색 코트? 나는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갔다. 유리 너머 그가 서 있었다. 빛바랜 얼굴, 그리움과 슬픔이 섞인 눈빛. 그는 손을 들어 시계를 가리켰다. 그리고 천천히 입모양을 만들었다.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창문에 손을 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시 나를 바라봤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날의 버스를 기억하세요? 눈앞이 어지러웠다. 그날의 장면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비에 젖은 도로, 그의 손, 내 비명, 그리고 멈춘 시계.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그는 미소도 짓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당신이 나를 부른 걸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유리창에 손을 더 세게 눌렀다. 그 순간 시계의 초침이 다시 멈췄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탁자 위 시계가 다시 6시 45분으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그의 시간은 그날 거기서 멈췄지만 나의 시간은 그를 떠나보낸 순간부터 멈춰 있었다는 것을. 밤은 유난히 길었다. 시계는 멈춘 채로 고요했고 나는 의자에 앉아 그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6시 45분, 그날의 시간. 그 시간은 내게 남아있는 죄책감의 문장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젠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마음 한쪽이 속삭였다. 그를 만나야 해. 그날의 약속을 지켜야 해. 그 말을 따라 나는 다음날 아침 정류장으로 향했다. 눈발이 흩날리고 거리는 새하얗게 덮여 있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희미한 안개처럼 번졌다. 그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버스 정류장, 벤치, 전봇대, 그리고 그 자리. 나는 천천히 그곳에 섰다. 여기였지 당신이 늘 서 있던 곳.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길 건너편 희미하게 회색 코트의 자락이 보였다. 그는 그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발소리가 눈 위에서 사각사각 울렸다. 내 눈앞에 멈춘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떠나던 날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마치 먼 기억의 속삭임처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당신은 죽었어요. 난 그걸 봤어요. 당신이 나를 밀쳤잖아요, 대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말과 함께 눈이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발 사이로 그가 서 있었다. 그의 코트는 눈에 젖어 어두운 색으로 변했고 그의 손끝에서 하얀 김이 흘러나왔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그만 가요. 이제 나를 그만 놓아주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아니에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날 버스가 지나간 뒤 정말 죽은 게 나였을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 머릿속에서 쾅 하는 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다. 나는 기억 속으로 빨려들었다. 눈, 비, 버스 불빛, 그리고 내 발밑의 얼음. 그날 나는 분명히 그를 밀치려 했다. 하지만 발이 미끄러지며 내 몸이 도로 쪽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그가 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대신 그가 밀려났다. 그날 나를 구한 건 당신이었군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기억이 나네요. 눈물이 흘렀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손을 들어 내 어깨에 닿으려 했다. 하지만 그 손끝은 닿지 않았다. 그의 손은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더니 눈발 사이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 위로 눈물이 떨어져 녹았다. 이제 정말로 안녕이에요. 정류장 스피커에서 버스 도착 안내음이 울렸다. 6시 45분, 그가 사라졌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눈발은 밤새 내렸다. 도시의 불빛은 희미하게 번지고 버스 정류장엔 발자국 하나 없이 하얀 눈만 쌓였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가 사라진 곳, 그의 마지막 미소가 남은 자리.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내 손끝은 감각이 사라질 만큼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추웠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이제 끝났구나.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오랜 세월 묻어둔 죄책감이 조금은 사라진 듯했다. 그를 떠나보냈으니 이제 나도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눈길 위에 발자국이 차곡차곡 남았다. 그런데 몇 걸음 지나자 문득 이상한 걸 느꼈다. 내 발자국 옆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누구지?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발자국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밀려들었다. 하지만 그 안엔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향기로운 비누 냄새. 그건 분명 그가 쓰던 향이었다. 나는 거실로 들어갔다. 탁자 위엔 여전히 그 시계가 놓여 있었다. 6시 45분. 여전히 멈춰 있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작은 종이 한 장. 고마워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내 차례라니 무슨 뜻이지? 나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낯설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동자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손을 뻗어 거울을 만지려 했지만 손끝이 닿지 않았다. 마치 유리 너머의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내 손은 허공을 스쳤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 딸의 목소리였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여기 있다, 지은아. 하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봤다. 엄마 어디 계세요? 나는 분명히 눈앞에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나를 통과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시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네, 이 시계 멈춘 지 오래됐는데. 나는 다급히 외쳤다. 지은아,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목이 메이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내 쪽을 바라봤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날 버스에 치인 건 그가 아니라 나였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벽에 손을 짚었다. 하지만 손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공기 속으로 스며들 듯 몸이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정말 죽은 게 나였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나를 살리고 자신이 떠난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나만 그날 거기서 멈춰 있었던 것이다. 딸이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닫히며 조용해졌다. 나는 홀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탁자 위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딸깍 딸깍. 그리고 초침이 향한 곳 6시 45분. 모든 게 그 시간으로 돌아갔다. 모든 게 멈췄다. 소리도 바람도 시간도. 거실 한가운데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눈앞의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이제 나는 그곳의 일부가 아니었다. 손을 뻗으면 물체는 잡히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의 눈발조차 내 손끝을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나만 이곳에 없는 듯한 느낌이었다. 탁자 위의 시계는 멈춰 있었다. 6시 45분. 그날의 시간. 그날 나는 그를 밀쳤다고 믿었지만 이제 알았다. 그가 날 밀쳐 구한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밀어서 살린 게 아니라 그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기 위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였다. 당신이 나를 살렸군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때였다. 창밖의 정류장에서 희미한 불빛이 번졌다. 누군가 서 있었다. 회색 코트. 그는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발자국은 눈 위에 찍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와 같은 세상에 있었다. 정류장 불빛 아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오랜만이네요, 선영 씨.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분명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그날의 시간에 그 자리에서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기억이 다 났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다. 눈발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닿았다. 차갑지만 따뜻했다. 그 순간 눈발이 멈추고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날 왜 기다렸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약속했잖아요. 당신이 기억해 줄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 거라고.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긴 시간 묶여있던 기억이 풀리는 듯 가벼운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 이제 가요. 이곳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었다. 정류장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주변이 희미해지고 세상이 옅어졌다. 멀리서 버스가 한 대 다가왔다. 차량 번호판엔 아무 글자도 없었다. 그저 부드러운 빛이 흘렀다. 그는 문을 열고 나를 바라봤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끝났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다. 문이 닫히자 정류장은 텅 비었다. 바깥 세상은 멀어지고 버스 안엔 잔잔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마워요. 끝까지 기다려줘서. 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기운이 번졌다. 버스는 천천히 달렸다. 그 창밖엔 눈 대신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시계의 초침이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딸깍. 6시 46분. 그 시간 마침내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고 햇살이 들었다.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나면 세상이 이렇게 고요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제서야 알았다. 정류장 앞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다. 버스가 오고 사람들이 오갔지만 그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벤치 한쪽엔 미세하게 눌린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오랫동안 앉아있던 흔적처럼. 그 자국은 해가 떠도 눈이 녹아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정류장 옆 세탁소 주인이 눈을 쓸며 말했다. 이상해요. 매년 첫눈 오는 날엔 꼭 그 자리만 눈이 안 쌓여요.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바람이 그렇게 부는 거겠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마치 누가 거기 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며칠 뒤 그녀의 딸 지은이 정류장을 지나가다
잠시 걸음을 멈췄다. 벤치 위에 뭔가 놓여 있었다. 회색 코트 한 벌, 그리고 낡은 손목시계 하나. 시계는 멈춘 채 6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들어 올렸다. 엄마가 쓰던 시계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햇빛이 반짝였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이제 괜찮아요. 지은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코트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제 괜찮아요. 그날 이후 그 정류장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기다림의 자리라 불렸다. 누군가는 거기 앉아 마음을 달래고 누군가는 지나치며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정류장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여긴 왠지 따뜻해요.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건 아마 오랫동안 서로를 기다렸던 두 사람의 온기가 그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시간이 멈췄던 그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기다림으로 남아 있었다. 겨울의 마지막 날 버스 정류장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했고 눈발 사이로 버스 번호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날 이후 누구도 그 정류장에서 회색 코트를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 6시 45분이 되면 그 자리에 작은 흔적이 생겼다. 벤치 위에 놓인 낡은 코트 한 벌, 그리고 그 옆에 멈춰 있는 손목시계 하나. 초침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품고 있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의 물건인지 묻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지나쳤다. 누군가는 그 위에 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고 누군가는 지나가며 짧은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오셨네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인사에선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올 무렵 정류장 불빛이 켜졌다. 그 불빛 아래 잠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회색 코트의 실루엣. 그는 잠시 벤치 앞에 서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6시 45분. 그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정류장 반대편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하얀 외투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눈발이 다시 흩날렸다. 두 사람의 모습은 서서히 희미해졌다. 마치 눈 속으로 스며들 듯 하얀 세상 속에 녹아들었다. 버스가 정류장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타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닫히고 버스는 다시 떠났다. 남은 건 빈 벤치 위의 코트 한 벌과 멈춘 시계뿐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눈이 덮여도 바람이 불어도 그 위엔 언제나 부드러운 온기가 감돌았다. 아마 그건 오랫동안 서로를 기다렸던 두 사람의 시간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밤이 깊어가고 정류장 불빛이 잦아들었다. 눈 속에서 코트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초침 하나가 움직였다. 딸깍. 그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누군가의 기다림이 또 다른 인연이 되어 이어지고 있었다.